저희가 지난 시간에 유효협전을 가지고 공부했었죠. 그래가지고서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돼요. 2s 오비탈보다 2p 오비탈이 에너지가 준위가 높아요. 그래서 전자를 배치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전자가 다시 2s로 올라와요. 이게 배율이에요. 근데 만약에 2p 오비탈이 지금처럼 2s보다 2p가 높지 않고 같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쌍을 이루지 못해. 만약에 2s 오비탈 준위하고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같았다고 그러면은 베릴륨이 파라마그네틱 할 거란 거예요.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다이아마그네틱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2p 오비탈이 2s랑 에너지 준위가 같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전자가 쌍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베릴륨은 다이아마그네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릴륨이 다이아마그네틱하다는 것이 무엇의 증거가 될 수가 있냐면은 2s하고 2p가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를 이렇게 차례대로 집어넣어줘. 그 다음에 3s가 있죠. 3p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오비탈이 있냐면 3d 오비탈이 있어요. 그 다음에 4s 오비탈이 이렇게 있어. 내가 그림은 지금 3D가 아래쪽에 그려져 있고 4S가 위쪽에 그려져 있는데 요거 바뀔 수가 있어. 4S하고 3D는 에너지 관계의 원은 작기 때문에 원소에 따라서는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3D 오비탈이 채워지는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이음도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역전이 되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눠진 케이스를 보면은 포타시움. 포타시움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냐면 R04에 4S1. 다시 말하면 4S가 먼저 채워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냐면은 4S가 3D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S의 전자가 채워진다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칼슘의 전자 배치는 R04에 4S2. 마찬가지로 4S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채워진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칸륨 R04에 4S2 3D1. 그러니까 4S가 다 채워졌으니까 3D가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스칸륨 플러스예요. 스칸륨 플러스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R04에 4S1 3D1이 돼. 이게 조금 이상해지네. 왜 그러냐면은 스칸님의 전자가 배치가 이렇게 되면은 전산화가 떨어져 나갈 때 어디에 전자가 떨어져 나갈 거냐면은 맨 위에 있는 3D가 떨어져 나가야 될 거예요. 왜? 따라서 4S가 쌍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게 될 거냐면 다이아마그네틱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다이아마그네틱 하지가 않아. 얘는 파라마그네틱. 왜 그러냐면 전자 배치가 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얘가 돼서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얘는 파라마그네틱. 실제 실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선가 좀 잘못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결론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프린트물에 나와 있듯이 S 오비탈 에너지 준위하고 3D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원소가 달라지게 되면은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4S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원소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쭉 떨어져. 반면에 3D 오비탈은 단순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간 굴곡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포타슘이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칼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예측한 거나 마찬가지로 3D 오비탈이 4S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나 스칸듐은 어디냐? 여기라는 거죠. 스칸듐에서는 4S하고 3D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석이 안 되겠죠. 스칸듐 같은 경우에 3D가 아래쪽에 있고 4S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스칸듐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3D3. 근데 실제로는 스칸듐의 전자 배치는 3D3가 아니고 4S2 3D1이에요. 얘는 해석이 돼. 얘는. 근데 얘는 이게 역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3D가 아래쪽에 있고
4S가 이렇게 위쪽에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전자가 전부 3D 오비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실제는 안 그렇다. 실제는 4S to 3D1이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가 이제 질문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비교적 단순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고, 하지만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야. 얘를 설명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설명하는 방법은 프린트면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오른쪽은 뭐냐면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에요, 오비탈에. 그래서 4S 오비탈의 분포는 대충 이런 모양이에요. 반면에 3D 오비탈의 분포는 이렇게 돼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4S 오비탈이 상당히 큰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이게 널리 퍼져 있지, R이. 3D 오비탈은 4S보다는 좀 극소화되어 있어. 그래서 좀 러프하게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핵 전하가 있고 4S 오비탈이 있어. 이게 3D 오비탈이야. 반지름이 작죠. 그다음에 4S 오비탈은 상당히 큰 오비탈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스칸듐은 3D가 먼저 아래쪽에 들어가죠. 4S가 위쪽. 그래서 전자 하나가 이쪽에 들어가요. 아래쪽에 있는 D 오비탈의 전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갈 때 얘만 보면은 4S보다 3D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자가 D 오비탈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미 D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돌아다니고 있어. 그리고 D 오비탈은 공간에 되게 협소해. 그래서 만약에 전자 하나 더 추가가 되면은 뭘 고려해줘야 되냐면은 이 두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고려해줘야 되는데 그 반발력이 클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좁은 공간에 이미 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또 전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전자가 D 오비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살짝 에너지 준위가 높기는 하지만 4S가 에너지 준위가 높긴 하지만 상당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그 오비탈은 지금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아요.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두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최소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를 낮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교적 살짝 에너지가 높은 준이긴 하지만 비어있는 오비탈에 자기 혼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두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최소화시켜서 전체적인 에너지를 낮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전자도 D 오비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비교적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4S 오비탈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 에너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된다. 3D 3가 아니고 4S2 3D1이 전체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설명은 좀 이제 어렵긴 하지만 사실 진실에 더 가까운 설명인데요. 프린트물 아래쪽에 나가는 게 3D가 아래쪽에 있고 4S 오비탈이 위쪽에 있어요. 지금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4S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들어가 있고 3D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위쪽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있네? 또 하나가 떨어지면 4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3D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다 에너지가 안정된 게 아니냐. 4S1, 3D2가 얘보다는 얘가 더 에너지가 안정되지 않냐. 왜냐면 위쪽에 있는 오비탈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 에너지가 작다라고 했을 때는 가정이 하나가 필요해요. 무슨 가정이 필요하냐면은 여기 있던 전자 여기로 떨어질 때 4S 오비탈 에너지 준위하고 3D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뀌지가 않는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얘가 에너지가 낮다는 거지.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떨어져더라도 4S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뀌지가 않아. 3D 오비탈 에너지 준위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얘보다는 얘가 에너지가 낮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4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3D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4S 오비탈 에너지가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지 않아. 프린트로 나와 있잖아요. 얘가 밑으로 계속 올라가요. 3D 오비탈 에너지 중에도 여기 가만히 있지 않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4S2, 4S1, 3D2.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단전자와는 다르게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어떤 오비탈에 몇 개 전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뀐다. 요 에너지 준위는 4s 오비탈이 요 에너지 준위는 어떨 때만 적용될 수 있는 거냐면은 4s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고 3d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갔을 때 에너지 준위지 4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3d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4s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얘가 아니야. 이게 위쪽으로 올라간다. 3d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오른쪽이 진실이라는 오른쪽이. 그러면은 4s2 3d1의 토탈 에너지하고 4s1하고 3d2의 토탈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게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되냐면은 얘가 더 에너지적으로 안돼요. 전체적으로. 왜냐면 이게 두 개 다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에너지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해 준 3D 오비탈이 에너지적으로 아래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하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그것이 다전자 원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이금속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얘기하잖아요.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그러면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을 해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측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 네온 같은 경우에 1s 오비탈이 있고 2s 오비탈이 있고 이제 2p 오비탈이 있죠. 그 전자가 다 채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 여기 이 오비탈 에너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쓸 거냐면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할 텐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이건 뭐냐면은 바깥에서 빛을 쏴주게 되면은 전자가 튀어나가. 그 전자가 튀어나가는 키네틱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거든요. 그럼 이 에너지 준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비탈 에너지 준위고요. 이 점선은 뭐냐면은 백큐 레벨이라고. 이건 뭐냐면 전자가 완전히 핵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백큐 레벨이라고 해요. 이때 내가 바깥에서 주파수가 정해진 빛을 쏴줘. 주파수가 정해졌다는 얘기는 내가 포톤의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간격을 내가 이제 100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간격을 150이라고 부르고 여기 간격을 내가 300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쏘아진 포톤의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0이었다라고 해봅시다. 1000의 에너지가 가는 포톤을 예를 들어서 얘를 때려줬다고 해요. 얘가 때려지면은 이 전자 튀어나갈 거거든요. 그럼 이 전자 튀어나갈 때 얼마의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갈 것이냐면은 900의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00의 에너지를 받아서 100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핵의 인력을 극복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에너지가 900이 남는데 그게 바로 키네틱 에너지로 갖고 나가네요. 여기 10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포톤을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쏴주게 되면 그 전자는 9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1000이라는 에너지 가는 놈이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자는 1000 중에 150은 핵의 인력을 극복하는 데 쓰고 나머지 850을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나갑니다. 여기 850. 마지막으로 이 놈이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때려주게 되면은 얘는 그 중에 300은 핵의 인력을 극복하는 데 쓰고 나머지 700을 갖고 튀가 나갑니다. 700. 그래서 이런 네온 원자에다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해서 전자가 갖고 나가는 키네틱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면 픽이 3개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거 어사인까지 가능하겠죠. 아, 이 픽은 2P에서 나온 것이다. 얘는 2S에서 나온 것이다. 얘는 1S에서 나온 것이다. 그 해석이 되고 요 키네틱 에너지로부터 역추산을 보면 쏘아준 포톤 에너지가 1000인데 이 전자가 700을 갖고 나갔네. 그러면은 이 1s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300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측정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비탈 에너지 준위 우리가 입술이나 표현하거든요.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것은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입실론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가 측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오비탈 에너지의 준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빛을 쏴줬을 때 전자가 T가 나가잖아요. 이온화 때 있을 때 얼마나 에너지를 공급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는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지 오비탈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근데 이 두 개가 같을 때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왜 얘가 같지 않냐면요. 얘하고 얘가 왜 같지 않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전자가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섯 개 채워졌을 때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여기예요. 근데 포토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떼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전자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컨피규레이션이 바뀐 거죠, 이제. 여기 원래는 6개 오비탈의 전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5개 에너지 준위밖에 없게 되면은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더 이상 이 상태에 있지가 않아.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6개의 전자가 여기 있을 때 에너지 준위예요. 근데 기획사조가 전자가 튀어나가게 되면 여기 전자가 6개가 아니고 5개가 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 에너지 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하고 얘는 같아. 이온화 에너지랑 오비탈 에너지랑 같아. 언제 같냐면은 전자가 떨어지더라도 이 오비탈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엄밀하게는 얘하고 얘가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후프만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후프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얘가 그렇게 많이 안 변하더라고요. 크게 안 변하기 때문에 같지는 않지만 근사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해서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근사적으로 오비탈 에너지 준위랑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오비탈 에너지가 바뀌지 않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로즌 오비탈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근사야, 근사. 근데 무슨 근사냐면 프로즌 오비탈 어프로시메이션. 프로즌은 뭐냐면 얼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어가지고서 움직이질 않아.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이렇게 꽁꽁 얼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은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는 어떤 원리로 측정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원자가 있어요. 원자들이 있고 바깥에서 이제 내가 특정한 주파수를 갖는 빛을 쏴주게 되면은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가게 되겠죠. 전자가 튀어나가는데 이 바깥에다가 내가 전기장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 극을 걸어줘. 그리고 디텍터를 여기다 이제 갖다 놓고 이게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전자 키네틱 에너지를 측정하는 장비예요. 뭐를 컨트롤할 거냐면은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에 걸린 전압을 컨트롤해서 전자 키네틱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이 전자가 어떤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여기 전기장을 걸어준다는 거죠. 근데 이 전기장이 이 전자가 튀어나가는 키네틱 에너지보다 이 전기장이 세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가 투과가 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그냥 처박혀 버려요. 그래서 여기 디텍터에 전자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반대로 여기 걸려져 있는 전압이 너무 약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번엔 위쪽으로 튀기게 돼요.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가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 딱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특정한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 전자만 부딪히지 않고 디텍터에 디텍션이 되는 거예요. 이 전자가 갖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에 비해서 전압이 너무 강하면 아래쪽으로 부딪히게 되고 전압이 너무 약하게 되면 위쪽으로 부딪히게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특별한 키네틱 에너지를 가는 전자만 이 부딪히지 않고 쭉 날아가서 디텍션이 된다. 그래서 여기 걸어둔 전압을 이용을 해서 무슨 일을 해줄 수가 있냐면은 특정한 키네틱 에너지를 가진 전자만 투가 돼서 디텍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를 측정을 해요. 해보면
이렇게 여러 개 픽이 나오고 여러 개 픽으로부터 프로즌 오비탈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뭘 계산할 수가 있냐? 오비탈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측정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림 5에 25에 보면은 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 그림에서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 앞부분. 오비탈 에너지를 측정을 했는데 이게 원소고 특히 어느 부분을 봐야 되냐면은 자, 2s 오비탈 에너지 준위 측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 쭉 떨어져. 원자번호가 커지면서 그 다음에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도 측정을 해보니까 쭉 떨어지는데 단순하게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딱 올라가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6장에서 우리가 분자부터 공부할 때 여기가 어디냐면은 나이트로젠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옥시전이에요. 요거 두 개를 기억해야 돼. 6장에서 여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옥시전이나 플로린 쪽은 2s 오비탈하고 2p 오비탈 사이 에너지 간격이 갑자기 넓어져. 2s하고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옥시전이나 플로린에서는 상당히 커요. 반면에 나이트로젠 왼쪽에 있는 것들은 2s하고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 간격이 작아. 그래서 나이트로젠에서 옥시전으로 가면서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이트로전과 포함해서 나이트로젠 왼쪽에 있는 원소에서는 2s와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 간격이 비교적 작다. 그러나 오른쪽으로 가서 옥시전이나 플로린이 되면은 이 간격이 커진다 라는 거죠.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으로 측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얘기가 우리가 6장에서 다시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원자의 크기에 대해서 나와요. 원자의 크기 반지름 R.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주양자 수가 커지면서 반지름이 커지죠.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유효 핵전화가 커져서 반지름은 줄어든다. 뭐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당연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뉴트럴 애텀이에요. 뉴트럴 애텀. 그래서 전자 하나를 추가를 해. 그럼 뭐가 되죠? N아이온이 돼요. 그럼 뉴트럴 애텀하고 N아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어떤 게 더 크냐면은 N아이온이 훨씬 크죠, 그죠? 반면에 뉴트럴 원자에서 전자를 빼면 캡타이온이 될 텐데 캡타이온의 반지름은 당연히 뉴트럴 애텀보다 훨씬 작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듐하고 클로린의 원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소듐은 얼마냐면은 0.157 나노미터 정도 돼요. 클로린은 얼마냐면은 0.099 나노미터 돼요. 그러니까 왜 줄어들었죠? 얘가 소듐이고 얘가 클로린이잖아. 주기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유효핵전화가 커져서 반지름이 줄어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소듐은 비교적 사이즈가 크고 클로린은 작아져.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듐에서 전자를 빼. 그럼 소듐 플러스가 되겠죠? 클로린에다 전자를 하나 추가를 해. 그러면은 Cl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 반지름을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반지름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일반화하기니까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 캣타임이 되면 반지름이 줄어든다는 것까지 잘 아는데 이제 2학년이 됐으니까 얼마나 줄어드냐는 거야. 얼마나.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어요. 소듐 플러스의 원자 반지름이 얼마냐면 0.09. 0.157 나노미터에서 0.09 나노미터로 대폭 줄어들어. 살짝 줄어드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클로린에서 클로린 마이너스가 되면 반지름이 커지죠. 근데 얼마나 커지냐? 거의 2배 가까이 커져. 얘는 얼마냐면은 0.181 나노미터다. 거의 0.09에서 0.181가 거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자 하나만 살짝 추가해도 거의 반지름이 2배로 뛰어요. 전자 하나만 빼주게 되면은 거의 반 가깝게 전자가 떨어진다.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난탄족 수축이라는 거. 전이금속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은 여기 왼쪽에 1족 2족 원소가 있죠. 근데 가운데 넓게 뭐가 있냐면은 전이금속 원소가 있어요. 그다음 오른쪽에 다시 이제 주적 원소가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컬럼은 줄을 뭐라고 부르냐면 4주기 전이금속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5주기 전이금속, 6주기 전이금속 원소. 지금 내가 여기 4주기 전이금속 원소들의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플러스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이게 반지름이라고 하고 여기 원자 번호라고 그러면 그런 모양. 자, 이게 앞서도 마찬가지지만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효 핵전화가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유효 핵전화가 커지면서 반지름이 줄어들어. 근데 뒤쪽으로 가면 살짝 올라가거든요. 왜 살짝 올라가냐면은 디오비탈은 5개가 있죠. 전혀 하나씩 채워. 이렇게 채울 때는 유효 핵전화가 하나씩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줄어들어. 근데 6번째 전자가 들어갈 때는 이제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는 비어있는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다가 6번째 전자부터는 여기를 채워요. 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 다른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에 또 전자가 들어가야 돼. 그럼 이 두 전자 사이에 서로 반발을 하게 된다. 6번째, 7번째 전자가 들어가면서 이미 들어있는 오비탈에 있는 전자와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은 살짝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4주기 전이금속 원소의 반지름 돼 있다. 자, 그래서 5주기 전이금속 원소도 비슷한 경향을 보일 거예요. 이게 5주기 전이금속 원소의 반지름. 똑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단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양자 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거든요. 5주기. 문제는 6주기 전이금속 원소예요. 6주기 전이금속 원소의 반지를 보면은 4주기 위에 5주기가 있으니까 6주기도 5주기 위에 이렇게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지가 않아. 예상은 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6주기 전이금속의 반지름은 5주기 원소랑 거의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반지름이 커지가 않아. 그래서 이걸 수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축. 근데 앞에 란탄족이 붙었잖아. 생뚱맞게 이걸 란탄족 수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왜 얘가 예상보다 반지름이 더 증가하지 않았냐? 그거는 요 주기율표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빈 칸 2칸 있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원소는 바깥으로 빼가지고 아래쪽에다 그러나요, 여러분? 됐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 여기 있는 원소를 여기다 쓰지 않고 아래쪽에다 따로 뽑아서 쓰거든요. 여기 몇 개의 원소가 있냐면은 15개의 란탄족이 있어요. 요 15개의 란탄족은 어떤 오비탈을 채우는 원소들이냐면은 F 오비탈을 채우는 원소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프린트글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주기율표인데 실제 주기율표는 여기 여러분들 프린트글에 보면 장주기 주기율표를 나와요. 이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주기율표예요. 이 주기율표에 보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왼쪽에 2개의 원소가 있고 아래쪽에 2줄이 있어. 이게 바로 란탄족이야. 이게 란탄족이야. 이게 15개가 있어. F 오비탈을 채워. 그 다음에 전이금속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주저원소가 됩니다. 여기가 4주기, 5주기, 6주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주기율표라는 거예요. 여기 원소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5주기 원소에 있는 어떤 원소하고 같은 저기 아래쪽에 있는 원소, 이 2개의 원소의 반지름을 비교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얘하고 얘의 반지름. 근데 이거는 2가지 이펙트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원소하고 여기 원소를 비교해 보면 주양자 수가 하나 증가했잖아요. 5주기에서 6주기로. 이게 하나 증가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커져. 이게 증가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주양자 수가 하나 증가했기 때문에. 자, 근데 두 번째는 자, 4주기에서 5주기 갈 때는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5주기에서 6주기 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여기서 어디 가면 여기를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원소가 하나씩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가서 여기에 도달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주기업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유핵전화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난탄주 15개를 지나와야 돼. 이 15개 지나오면서 뭐가 증가하겠어요? 유효핵전화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유효핵전화가 계속 증가하면서 반지름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원소하고 여기 원소의 반지름을 비교해보면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있지만 또 반지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묘하게 거의 비슷해. 커지는 효과하고 줄어드는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상쇄가 돼가지고서 얘 원소하고 얘는 반지름이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란탄족 수칙이라고, 란탄족을 지나고 있대. 4주기에서 5주기 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지가 않아. 5주기에서 6주기 갈 때 그런 일이 벌어져. 왜 그러냐면 란탄족을 지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디오비탈이죠.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유효핵전화가 증가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는데 디오비탈을 지나오면서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는 양보다 F오비탈을 지나오면서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는 양이 사실은 조금 더 커. 디오비탈을 지나올 때보다 똑같이 10개 원소를 지나오더라도 디오비탈을 지나올 때하고 F오비탈을 지나올 때하고 비교해보면 F오비탈을 지나올 때가 더 유효핵전화가 더 빨리 증가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디오비탈의 모양에 비해서 F오비탈의 모양이 더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쉴딩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5주기에서 6주기로 넘어가면서 난탄족을 지나오면서 반지름이 상당히 작아진다. 자,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두 가지 효과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거 5주기 전이금속 원소하고 6주기 전이금속의 반지름이 비슷해서 생기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기율표에서 밀도가 큰 원소들이 대부분 어디에 포진하고 있냐면은 6주기 원소에 포진하고 있어. 밀도가 큰 원소들. 왜 그러냐면은 5주기에서 6주기로 가면서 원자량이 증가했겠죠, 그죠? 원자량은 증가했는데 어때요? 반지름은 그대로야. 그 말은 밀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리듐하고 오스듐이 주기율표에서 밀도가 큰 원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원소들이 전부 6주기 원소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합금액인데요. 자, 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메탈이라고 부르죠. 그죠? 근데 순수한 메탈은 별로 재료학적인 성질이 좋지가 않아요. 보통 뭘 섞어 넣어가지고 합금을 만들 때 재료의 성질이 좋아지거든. 섞어 넣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가 다른 것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하고 얘 사이즈가 엄청 차이가 나. 얘는 조만한데 얘는 엄청나게 크게 되면 요놈이 이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합금이 되려면은, 다시 말하면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려면은 얘의 사이즈하고 얘의 사이즈가 엇비슷해야 돼요. 사이즈가 차이가 나게 되면 합금을 만들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봤다시피 5주기 원소하고 6주기 원소는 거의 비슷해, 사이즈가.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원소들을 이용을 해서 합금을 만드는데 잘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반지름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도 1학년 때 어떻게 배웠나요?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온화 에너지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전자가 핵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유핵전화가 커지면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 여기가 먼저 보고 얘가 리튬이고 여기가 네온이야. 리튬에서 네온으로 가면 주기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쭉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화학은 예외가 많다고 그랬죠. 쭉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예외가 발생해. 두 군데서 예외가 발생해. 여기가 베릴륨이고 여기가 베릴륨, 붕소가 베릴륨보다 오히려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가 떨어져. 그 다음에 여기가 나이트로전이고 여기가 옥시전이 이온 에너지가 더 떨어져. 두 포인트가 예외에 해당해요. 요 예외가 왜 어떻게 설명하느냐,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 베릴륨의 전자 배치는 이래요.
1s, 2s, 2p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베릴륨은 어디까지만 채워지냐면은 2s까지만 채워요. 근데 베큐 레벨은 여기 쪽에 있어. 따라서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는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야. 반면에 붕소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붕소는 전자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자가 어디에 채워져 있냐면은 2s 오비탈보다 더 높은 에너지 위에 있는 2p 오비탈에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붕소 이온화 에너지는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근데 2s보다 2p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가 살짝 떨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이트로전과 옥시전은 뭐냐면 나이트로전은 전자 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3개의 비어있는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 여기 있던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나이트로전의 이온화 에너지. 반면에 옥시전은 한 전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자가 이미 3개 오비탈에 전자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는 오비탈에 또 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옥시전의 이온화 에너지는 바로 이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옥시전의 이온화 에너지예요. 근데 아까와는 다르게 이 전자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같은 오비탈에서 다른 전자하고 서로 반발을 하고 있는 전자는 이 전자하고는 다르고 이 전자는 혼자 있는 전자인데 이 전자는 이미 다른 그 오비탈에 다른 전자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청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전자를 떼어낼 수가 있어서 옥시전의 에너지 중요가 떨어진다. 이온화 에너지가 떨어진다. 자, 예외에 해당하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 어피니티. 자, 일렉트론 어피니티도 우리가 주기급에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온화 에너지랑 마찬가지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떨어지고요. 주기급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커진다. 이온화 에너지랑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화학은 예외가 많다고 그랬죠. 여기도 예외가 있어. 얘가 F, Cl, Br, I가 할로겐 원소거든요. 앞서 되겠지만 주기급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떨어져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도 예외다. 얘도 무슨 얘기냐면 자, 아이오딘의 이온화 에너지는 이쪽이야. 브롬의 이온화 에너지는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 CL의 이온화 에너지는 조금 더 올라가. 이 경향을 그대로 따르죠. 그럼 플로린의 이온화 에너지는 이런 경향성에 의하면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 있지가 않아. 플로린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에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갔다 F로 가면 좀 살짝 떨어져요. 얘가 왜 떨어지느냐? 어떻게 설명하냐면 화학자들은 이것도 예외예요. 예외. 플로린의 사이즈가 상당히 작다라는 거야.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플로린의 원자 사이즈가 너무 작아.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7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에다가 다시 전자를 추가시켜줬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굉장히 작은 공간에 전자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전자를 하나 집어넣어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자가 막 밀쳐내려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린의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클로린보다는 살짝 떨어진다. 이것도 예외에 해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작은 건 아니야. 작은 건 아니지만 단지 클로린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이온화 에너지는 다 측정이 가능하지만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측정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중요해요. 여기가 F고 여기가 O고 나이트로전이고 C거든요. 자, 옥시전은 이게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141이에요. 근데 나이트로전은 여러분들 책에 보면 아스테릭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작다라는 거예요. 아스테릭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카본은 얼마냐? 상당히 커. 120이야.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옥시전도 상당히 크고 카본도 큰데 나이트로전은 작아. 이게.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그 P오비탈이 3개가 있잖아요. P오비탈은 다 채워지는 컨피규레이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비활성 기체랑 컨피규레이션이 같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컨피규레이션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P오비탈이 다 채워져 있는 경우. 근데 다 채워져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만 반만 채워져 있는 경우. 이걸 영어로는 half filled라고 해요. 반 채워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안정된 구조입니다. 다 채워져 있는 것도 물론 안정되지만 반 채워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안정해. 반 채워져 있는 경우. 그걸 받아들인다면은 얘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왜 설명해 줄 수가 있냐면은 이것이 나이트로젠의 컨피규레이션이죠. 카본의 컨피규레이션은 어떤가요? 두 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나이트로젠의 일렉트론 프리너티가 왜 작냐? 나이트로젠은 이미 안정된 상태를 이루고 있어. 반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전자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이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하나 전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렉트론 프리너티가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작다는 거야. 반면에 카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두 개가 채워져 있거든요. 하나만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더 들어오게 되면 얘가 해프 필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본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어서 끌어오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프리너티가 굉장히 큰 반면에 나이트로젠은 굉장히 작다라 측정이 안 될 정도.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얘로 설명한다는 거죠. p 오비탈이 반쯤 채워졌을 때는 굉장히 안정된 컨피규레이션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p 오비탈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 d 오비탈도 그렇다. d 오비탈도 5개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d 오비탈에 5개 채워져 있는 컨피규레이션. 이것도 해커필드죠. 얘도 굉장히 안정돼. p 오비탈에 반 채워져 있는 컨피규레이션도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이루지만 d 오비탈에 반 채워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안정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실험적인 근거도 있어요. 실험적인 근거가 이거 이온아이를 측정해 보면은 이래. 2차 이온아이를 측정했거든요. 2차 이온아이 발현등이 얼마냐면 1365, 159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딱 봐도 뭐가 튀는 놈 있잖아요. 어떤 놈이 튀냐면은 얘 놈이 튀어. 크롬이 갑자기 1592로 팡 튀어. 제가 3차 이온아이를 측정을 해보면요. 2987, 3248, 이게 2957. 얘도 마찬가지. 3차 이온화 에너지도 갑자기 튀는 놈이 있어. 여기서 뭐가 튀죠? 망간이 튄다. 망간. 얘를 어떻게 설명하냐? 얘 가지고 설명. 얘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먼저 크롬의 전자 배치를 보면은 크롬의 전자 배치는 알곤 코어의 3D5 3S1이에요. 반면에 망간의 전자 배치는 알곤 코어의 3D5 3S2예요. 먼저 얘가 왜 튀는가 보지. 얘라는 것은 뭐냐면 크롬의 2차 이온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2차 이온 에너지는 전자량을 2개 떼내는 거잖아요. 먼저 전자 하나 떼면 어디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겠어요? 얘가 떨어져 나가겠죠. 첫 번째 이온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화는 3D5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야 돼. 근데 3D5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했지만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상태다. 거기서 전자를 하나 더 떼어내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롬의 2차 이온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반면에 망간은 3D5, 3S2니까 두 개의 전자를 떼어낼 때는 그렇게 힘 안 들이고 전자를 떼어내. 왜냐면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면 되니까. 근데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는 이게 컨피규레이션이 뭐가 되냐면은 3D5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이루는 구조에서 전자를 하나 더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3차 이온화 에너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또 실험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d 오비탈에 반 채워져 있는 경우는 상당히 안정된 구조를 이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5장이에요. 그래서 5장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6장을 볼 텐데 내가 학기 초에도 얘기했지만 6장이 분자 오비탈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분자 오비탈이 그 일반학 1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챕터예요. 화학이 가장 중심이 관심이 가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 잘 열심히 들어야 되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특히 열심히 들어야 돼요. 질문 있습니까? 오늘 한번 수업 마치겠습니다.